요거를 나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매일 재현이한테 물어봤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서현이한테 좀 물어봅시다. 화석 기록의 일반적인 특징 세 가지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거든요. 서현이가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음소거 풀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첫 번째 특징 뭐였나요? 화석 기록의 첫 번째 특징.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네, 네. 이러면은 복습이 이러면 복습이 잘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안 된 안 거예요. 된 그렇죠? 거죠. 네, 복습해서 네, 우리 배웠던 내용들 대략은 뭐 정확한 용어는 아니더라도 대략은 기억하고 그 다음 수업에 들어와야 우리가 배울 내용들을 잘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복습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잘, 선생님이 굳이 이렇게 점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음 시간에 그 전에 배운 내용들 그렇게 잘 정리하고 들어오라고 일부러, 하는 거예요. 저 그거 기억나는데 그 뭐지? 네, 화석들이 이제 한 네, 100%가 있다면 그중에 네, 95%는 그 조개과 그런 거고 네, 맞아요. 그쵸? 네, 그중에서 95%는 네, 맞아요. 그래서 화석 기록의 절대 다수는 대합 표계류고, 그쵸? 네, 그 다음은 어류고, 그쵸? 그 네. 다음은 곤충이고, 그 식물 다음은 식물, 파충류, 포유류다라고 하는데, 그 비율이 5% 단위로 줄어들었죠. 그쵸? 네, 네, 그 내용 나왔었죠? 네. 네, 근데 그렇게 화석이 형성되는 이유는 뭐였는지 기억나요? 네? 화석의 비율이 그렇게 형성되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요? 그 물이 아닌데 정답. 그쵸. 네. 그거 잠시 그 물이 그 기억날 것 같은데 물이 어떻게 돼요?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화석 형성에 물이, 그쵸? 네,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 그런, 비율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네. 그래서 그 화석은, 그래서 어떤 암석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화성 화산암이요? 아니요. 무슨 암이더라? 용암이 굳은 암석에서 화석이 많이 나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래서 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암석 뭐예요? 그, 그, 퇴적암, 퇴적암. 퇴적암. 네, 그쵸. 그래서 화석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나온다? 퇴적, 퇴적암에서 나온다. 그쵸?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었죠. 그쵸? 네. 네, 그 다음에 특징이 뭐예요? 그, 어, 생명체,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물에 의해서 퇴적암이 형성되기 때문에 대다수가 대합조개 같은 껍데기를 지닌 해양동물이 대부분이다. 두 번째, 네. 이게 두 번째였나? 하여간 그런 특징이 있었고,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 뭐였나요? 네. 또 하나의 특징. 또 하나의 특징이요. 네. 마지막 특징인 것 같다, 이게.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최저감에서 발견된다. 두 번째가 이제 그래서, 대부분이 해양 조개. 절대 다수가, 그쵸? 물에서 사는 딱딱한 껍데기를 가진 그런 생물이다. 세 번째 특징 뭐였나요? 그 힌트가 나온다. 알것 같아요. 힌트를 좀 드릴까요? 네. 아, 화석에서는 발견되는데 지금은 발견되지 않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메모드. 네, 메머드와 같은 걸, 뭐, 그,
화석과 연결을 시켜서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어, 매머드와 같은 생명체를 우린 뭐라고 불러요? 멸종. 그쵸, 멸종한 생명체라 그러죠. 그쵸? 네. 자, 멸종이란 단어도 나왔으면 이제 기억이 날 만한데, 자, 화석 기록에서는 멸종한 생명체가 많다, 현존한 생명체가 많다? 아, 그 부분이구나. 네. 그 틀린 말 지금 멸종하지 않. 아, 지금 실제 있는 게 더 많다고. 그쵸. 예, 지금도 현존에 있는 생명체가 훨씬 많다. 멸종한 생명체가 오히려 소수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 특징이었죠. 그쵸? 네. 예, 그 얘기들을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자, 이제 네 번째 특징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을 이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 끝에 이제 요약한 문장이 나와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쵸? 복습을 하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주세요. 그 단어 하나하나를 다 암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용과 개념을 여러분 걸로 완전하게 소화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에서 연관돼서 또 그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자, 내가 지적하고 싶은 화석 기록의 마지막 일반적인 특징은 서로 다른 암석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들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화석 기록에 나타나는 거의 대다수 화석들은 퇴적암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했었죠. 그렇죠? 네. 퇴적암에서 화석이 대부분 나옵니다. 단원 6에서 배운 것처럼 퇴적암은 지질학자들이 지층이라고 부르는 층을 형성한다. 그래서 퇴적암은 근데 예를 들어서 땅 파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퇴적암은 이런 식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지층이라고 하는 층을 형성한다. 글쎄, 우리가 여러 층으로 형성된 퇴적암 지역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화석을 발견한다면 각 지층에 들어있는 화석들은 대체로 굉장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지층에서 나오는 화석들이 많은 차이를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뭔 얘기일 것 같아요, 재현아? 재현이의 문해력을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네. 지금 넋 놓고 있었죠. 선생님 이렇게 물어볼 줄 몰랐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네. 어떤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여러 층으로 형성된 퇴적암 지역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화석을 발견한다면 각 지층에 들어있는 화석들은 대체로 굉장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 얘기일 것 같아요? 네. 그거지 않을까요? 뭐요? 그러니까 살짝 그 네. 층마다 이 화석이 다른 것처럼. 네, 맞아요. 그 얘기. 네. 그러니까 무슨 그래서 얘기냐면은, 네. 밑에 쪽에는 살짝 해양 동물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네. 위에는 그런 거 있지. 네, 맞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층을 이제 파봅니다. 파보면은 만약 A라고 하는 화석이 있다고 해봐요. A라고 하는 화석이 이렇게 지층 전체에 걸쳐서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런 경우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A라고 하는 화석은 여기에서만 나오고 그 다음 지층에선 뭐가 나오는 거예요? B라고 하는 화석이 나오고 그 다음 지층에서는 A라고 하는 화석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C라는 화석과 같이 나오고 그 위에 있는 지층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D가 나오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각 층마다 발견되는 화석의 종류들은 어때요? 아, 전반적으로 봐도 굉장히 많은 차이점들을 보인다는 거죠. 그쵸? 네. 네, 요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특징이 됩니다. 네 번째 특징이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단원 6에서 우리는 그랜드 캐니언의 다양한 암석층에 관한 그림을 보았다. 만약 어떤 지질학자가 각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들을 자세히 조사해 본다면
그 사람은 각 지층에 들어있는 화석들 사이에 수많은 유사성을 발견하기도 하겠지만 또한 굉장한 차이점을 발견하기도 할 것이다. 네, 유사성도 있긴 있다는 거예요. 이 유사성은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암석의 거의 모든 지층에서는 화석화된 대합 조개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화석의 약 95%를 차지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대합 대학. 조개라는 녀석이죠. 그쵸? 네. 자, 요게 이 모습에서 본다면은 A라는 친구가 대합 조개, 그쵸? 네, 조개 정도 되는 친구인 화석은 있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러니까 파보면 나오는 화석이 대부분이 대합 조개니까 많은 지층에서 대합 조개가 나오는 거는 약간 공통점을 보인다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렇지만 말했던 것처럼 B, C, D와 같은 이런 차이점을 보이는 화석들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사성을 보이는 이유는 이제 요 이유 때문이에요. 앞에서 언급한 이 지구상에 있는 화석의 95%가 대합조개처럼 딱딱한 껍데기를 지닌 생명체의 화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런 까닭에 대합조개 화석은 그랜드 캐니언의 여러 지층에서도 역시 발견된다. 그러나 일단 대합조개 화석을 모두 없애고 나면, 그쵸? 네, 그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겹치는 여러 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이라고 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네. 네, 거의 없고, 특정한 지층에서만 나오는 것이 더 일반적인 특징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아래에 소개된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자. 지금 여기 선생님 찍어 놓은 거는 조금 어둡게 나왔죠, 그쵸? 네. 어둡게 여기서 좀 나, 네, 맞아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랜드 캐니언의 지층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대요. 여기 이렇게 부정합, 부정합이라는 게 있어요. 정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배웠었죠, 그렇죠? 네. 이렇게 똑바로 쌓인 겁니다. 네. 계속 쌓인 거 시간의 단절 없이.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세로로 쌓이던 게 끊기고 그 위에 이렇게 평행하게 쌓였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어떤 부정합이라고 하는 지층이 있고, 자, 이 지층에서 이제 화석을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근데 이 대부정합 밑으로는 어떤 화석이 나오느냐? 조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그리고 이 대부정합 이제 위쪽으로 해서 그나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 삼엽중 화석이 되겠죠. 그래서 요 경계면하고 요 위에 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삼엽중이 나옵니다. 자, 근데 그 뭐냐, 그 현대적인 물고기를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요 삼엽충이 발견된 요 저 밑에 층에 가가지고 현대적인 물고기를 발견하려고 하면 발견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현대적인 물고기 보이시죠? 그쵸? 네. 얘를 요 삼엽충이 발견된 요 가장 아래쪽 지층 있잖아요. 그쵸? 네. 여기서 좀 발견해 보자 하고 이걸 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요 지층에서 여기서 삼엽충 나왔으니까 여기서 현대적인 물고기가 또 발견됐나 한번 열심히 파보자. 아무리 파봐도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또 재밌는 게 대부정합 아래쪽으로 가서 이런 삼엽충, 뭐 납작한 물고기, 도롱뇽, 현대적인 물고기 이런 거 찾으려고 해도 화석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 안 나온다는 거예요. 대부정합 밑으로는 조류만 나온다는 아. 근데 거예요. 네. 아, 조류가 그 김, 미역, 뭐 다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다시마. 다시다란다. 다시다는 그 MSG죠, 그쵸? 아, 다시마, 김, 미역, 다시마 이런 겁니다. 여기서 조류는 날아다니는 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가 아니라 그런 것만 발견된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런 특징을 이제 그 보인다는 내용을 갖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랜드 캐니언에서 발견된 화석들에 관한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림에서 표시된 대부정합. 대부정합이 그거예요. 아까 얘기한 요 선생님 요 색으로 표시한 요 이제 그 불연속층입니다. 네. 대부정합 아래 지층에는 뭐예요? 화석이 일단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네. 화석이 일단 거의 없다. 심지어 그러한 지층에서는 대합 쪽의 화석조차도 발견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느 지층에서나 공통적으로 쉽게 발견되는 대합 쪽의 화석조차도 이 대부정합 밑에 층에 있는 지층에서는 발견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재밌죠, 그쵸? 네. 사려 깊은 고생물학자라면 조류와 같은 미생물에 관한 몇몇 간접적인 화석들을 겨우 낼 수 있을 뿐이다. 나중에 생물학 공부 시간에 조류에 관해서는 훨씬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 대부정합 위에 있는 지층에서는 굉장히 많은 화석들이 발견된다. 근데 이 대부정합 위로 가면은 이제 삼엽충, 지렁이, 납작한 물고기, 도롱뇽, 현대적인 물고기 이런 것들이 이 지층에서는 풍부하게 발견되는데 네. 대부정합 아래로 내려가면은 전혀 발견이 안 되고 이런 뭐 김, 뭐 미역, 뭐 이런 거 그쵸? 네. 근데 김이나 미역 같은 게 잘 화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여기 뭐예요? 간접적인 화석들, 그쵸? 예, 그냥 그런 흔적들, 뭐 이런 거, 예, 약간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게 근데 그 굉장히 의미가 커요. 왠지는 이제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창조론에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그 6일 창조의 과정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네. 그러면은 이 의미가 뭔지 추론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이걸 보면은 이게 왜 그러지? 그냥 이런 물음표만 찍힙니다. 아, 네. 물음표만 찍혀요. 근데 6일 창조의 과정을 잘 여러분들이 숙고하면서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게 지층이라고 하는 게 물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했는데 물이 크게 이동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물이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럼 지층이 형성이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만드신 또 순서가 있잖아요. 네. 그걸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 네. 네. 왜냐면은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쵸? 본격적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육지를 만드시잖아요. 그쵸? 물을 네. 물러가게 해서 저기 땅이 드러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쵸? 네. 그때 형성된 지층에는 이런 식의 생명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사는 조류 화석만 겨우 간접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제 대부정합 쪽으로 가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후반부 일주일 후반부에는 이제 많이 만들어낸 이제 생명체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이제 이렇게 화석화가 돼서 발견이 되는 거죠. 네. 네, 그 이제 부분이 이런 데서도 사실 드러납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캄브리아기의 대폭발이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이 부분 저기 그 진화론자들에게도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그 약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창조론자들은 하나님 창조 기사를 봐. 네. 하나님께서 이제 그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폭발적으로 창조하시잖아. 그쵸? 네. 그게 이제 이렇게 화석화되니까 이런 식으로 화석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 그 이전에 만들어진 지층에서는 조류 같은 생명체만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 네. 그래서 요 그 내용들 머릿속에 간직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창조론 관련해서 얘기할 때 또 나올 거예요. 네.
대부정화 위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의 모든 지층에는 삼엽충 화석이 있다. 삼엽충은 바다에서 살았다. 대다수 삼엽충은 먹이를 찾아 진흙을 파헤칠 수 있는 해저에서 살았다. 그리하여 바닷가지처럼 외골격이라는 단단한 껍데기로 무장한 생명체의 공격에서 보호되었다. 삼엽충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모습이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멸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엽충의 화석의 가장 흔한 형태는 화석 캐스트이다. 네. 대부정합 위에 있는 여러 지층들에서 삼엽충의 화석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지층에서도 삼엽충의 존재를 나타내는 삼엽충 은신처에 관한 화석은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이제 그 지층에서 가장 폭넓게,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화석은 뭐라는 거예요? 삼엽충이라고 하는 화석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삼엽충이라고 하는 화석은 꽤나 여러 지층에서 발견이 되는 그런 화석이라는 거예요. 대합 쪽의 다음으로. 그렇죠? 아, 대합 쪽의 다음으로 빈번하게 발견되는 화석이 이제 삼엽충이라는 이제 화석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가장 흔한 형태는 이제 화석 캐스트가 이제 발견이 되고요. 심지어 삼엽충이 발견되지 않은 지층이에요. 화석 캐스트 뭔지 들어봤었죠, 그쵸? 네. 그 석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형태의 화석이 가장 저기 잘 발견되는데 그러한 화석이 발견되지 않은 지층에는 그럼 삼엽충이 없었느냐라고 하냐면 그렇다는 거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그런 지층에서도 삼엽충이 살았음을 보여주는 삼엽충의 서식처죠. 그쵸? 서식지에 대한 화석은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사실상, 그 이후에, 그쵸? 여기,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대부정업, 그쵸? 아, 대부정업 위쪽에 지층에서는 삼엽충이 굉장히 폭넓게 대합 쪽의 다음으로 서식을 했던 것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대부정합 바로 위의 세 군데 지층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예요? 지렁이의 화석인데 지렁이는 삼엽충보다는 어떻다는 거예요? 빈도가 더 덜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부정합 위에 나타나는 지층에서 거의 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예요? 대합 쪽의 화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대합 쪽의 화석은 어떤 지층에서든지 다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화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으로 많이 발견되는 화석 뭐라는 거예요? 삼엽충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삼엽충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빈도가 훅 떨어져요. 여기 아, 보시면은 몇 개의 지층이라고 나와요? 세 개의 지층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네. 지렁이 화석 캐스트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지층 3개에서도 중복돼서 발견되면 뭐라는 거예요? 많이 발견되는 화석의 3위에 들어가는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한 지층에서만 어떤 특정한 종류의 화석이 발견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사벽충이 근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생물인 거예요, 옛날에. 잘. 옛날엔 생물이었던 거죠. 지금은 멸종된 걸로 추정되는데 생명체였는데 이제 그 캐스트 형태로 제일 많이 발견이 된대요. 뭔가 좀 징그럽게. 징그럽게 생겼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멸종한 것으로 추정이 된답니다. 아, 뭐 혹시 또 알아요? 나중에 발견될지? 아, 우리가 여기 보면 여기 해저에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 해저에. 우리가 해저를 살고. 해저 뭐 살고 있는지 우리 다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네. 인간이 제일 모르는 게 바다 밑이래요, 바다 밑. 아, 뭐가 있는지. 인간이 제일 모르는 게 바다 밑이라니까 또 어딘가 또 살아 있을 수 있죠. 어쨌거나. 네. 하여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부정업 위쪽으로 대합 쪽에는 거의 그냥 뭐 다 어느 지층에서든지 나온다. 네. 삼엽충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심지어 안 나오는 지층에서라고 한다 할지라도
삼엽충의 흔적은 찾을 수 있다. 네, 이런 얘기예요. 그쵸? 네. 이게 넘버 2죠.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화석 세 번째로 넘어가 보면 지렁이쯤 되는데 그 지렁이는 몇 개의 지층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개를. 세 개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니까 뭐에 갑자기 빈도수가 훅 떨어지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리고 이제는 봐요. 그랜드 캐니언의 단 한 지층에서만 나오죠. 그쵸? 이젠 네. 뭐예요? 다 공동 꼴등. 네. 지층 하나에서만 나오는 애들이 되는 거예요. 4등부터는 다 하나 지층에서만 나오는 애들.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의 단 한 지층에서만 원시 한 피어류의 화석을 발견할 수 있다. 원시판 피어류는 역시 멸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이다. 오늘날 물고기처럼 머리가 비늘로 덮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납작한 뼈로 덮여 있대요. 아, 네. 예, 그러니까 그 비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대 물고기. 네.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뼈로 돼 있답니다. 네. 신기하죠, 그쵸? 네. 선생님도 한번 보고 싶네요. 아, 자, 어쨌거나 지금까지 그랜드 캐니언의 다른 지층에서는 원시 판피어류의 화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지층 하나에서만 발견된다는 거죠. 그쵸? 네. 자,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물고기, 그림에서 현대적인 물고기라고 이름을 붙인 이 물고기는 그랜드 캐니언의 가장 위쪽에 있는 지층에서만 발견된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물고기도 지층 몇 개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오직 어, 하나만, 그렇죠? 네, 네. 가장 하나만 발견되는데 이 깊이로 봤을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가장 이 가장, 예, 그쵸. 지면에서 가까운 그 하나의 지층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네. 흥미로운 것은 그랜드 캐니언에서는 포유류와 조류의 화석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네. 네. 포유류하고 조류, 여기서 말하는 조류는 뭐예요?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네, 네. 새의 화석은 전혀 없답니다. 음. 그러나 그림에서 표시된 세 군데 지층에서는 도롱뇽과 비슷한 양서류 화석은 있대요. 도롱뇽도 그래도 꽤 빈도가 높네요. 그쵸? 네, 네. 세 군데 된답니다. 만약 양서류라는 용어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물 안팎에서 모두 살 수 있는 생명체를 말한다. 그래서 양서류가 뭐냐? 쉽게 말해 개구리 같은 개구리, 도롱뇽, 두꺼비는 양서류의 좋은 본보기들이다. 자, 이러한 화석들을 도롱뇽과 거의 비슷하다고 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양서류 자체의 뼈, 탄산염 잔해, 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뼈는 뭐 몰드와 캐스트, 석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걸로 이제 그 발견된 화석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러한 화석들은 양서류의 흔적에 관한 간단한 몰드이다. 양서류의 흔적이니까 뭐겠어요? 뭐 꼬리 자국,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네. 지나다닌 뭐 이런 어떤 그 흔적들 이런 거예요. 이 흔적들은 도롱뇽이 만든 흔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대다수 고생물학자들은 도롱뇽 화석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마뱀 같은 조그만 파충류, 그렇죠? 파충류일 수도 있다. 네, 이런 흔적을 남겼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뭐예요? 전반적인 그런 화석 기록 그랜드 캐니언이죠. 그랜드 캐니언에 그 남겨져 있는 화석 기록의 전반적인 특징을 쭉 설명을 이제 한 겁니다. 자, 이어서 재현이 읽어봅시다. 이처럼 이처럼 다속인 토론의 초점은 매우 중요하다. 그랜드 캐니언에서 사벽층 화석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어디에서나 사벽층 화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정합 위에 있는 지층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지렁이 화석도 발견할 수 있지만 대부정합 바로 위에 있는 세 군데 지층을 직접 살펴보아야 한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과 같은 물고기를 찾으려고 한다면 가장 위쪽에 있는 지층에서만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지층과 화석들을 포함하는 거의 모든 지질학적인 형태에서 한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은 다른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과 굉장히 다를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그쵸? 네, 그래서, 네, 공통적으로 화석이 발견되는 경우보다 뭐예요? 특정한 지층에서 특정한 화석만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 다른 지층에서, 자, 거기 서연이 읽어봅시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지층에서 이처럼 다른 형태의 화석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원 6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질학과 고생물학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대부분 균일설에 기초한 가설을 믿느냐, 격변설에 기초한 가설을 믿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균일설에는 왜 서로 다른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들이 그토록 다른가에 관한 이유를 설명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격변설에는 또 다른 설명 방법이 있다. 두 가지 설명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느 쪽이 더 나은 가설인지를 결정하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란다. 화석 기록의 주요 특징들에 관하여 균일설에 기초한 설명 방법과 격변설에 기초한 설명 방법으로 진도를 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몇 가지를 요약해주고 싶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뭐 한 지층에서만 특정한 지층에서만 특정한 화석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두 가지 과학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균일설이죠. 그렇죠? 균일설. 두 번째가 뭐예요? 격변. 격변설입니다. 네. 균일설은 저기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게 설명해주면 균일설은 진화론이고 격변설은 창조론이 아, 네. 쉽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네. 근데 순수하게 과학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균일한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설명해 볼 수는 있다. 과학적인 차원에서. 격변설은 뭐냐면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그게 아니라 균일한 과정이 아니라 어떤 엄청난 거대한 사건들을 통해서 형성이 된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보면은 어느 쪽을 우리는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격변설 쪽을 지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6일 천지창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거기서 똑같은 과정들이 진행이 되나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땅을 만드시는 부분만 봐봐요. 그렇죠? 네.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가지고 어마어마한 격변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균일설이라고 하는 거는 지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 순수 과학적 차원에서 뭐 그렇게 주장을 제기할 수는 있겠다. 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맞지는 않을 거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좋게 생각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퍼즐 조각을 준 거예요. 네. 퍼즐 조각을 줬는데 한 1000피스, 10,000피스 정도 되는 퍼즐 조각을 준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근데 여러분은 근데 그 전체 그림과 이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은 한참 맞추다가 그 자리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데도 그래서 어느 정도 모양을 형성하는데도 우리는 전체 그림을 봤을 때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전체 그림이 없어요. 전체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적당히 막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모양을 형성했어요. 그러면 그게 궁극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전체 그림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겠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균일설에 따라서도 그럭저럭 설명은 됩니다. 난점들은 있지만.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틀릴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을 전체 그림이죠. 우리는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하지만
불신자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야, 그게 왜 틀릴 거냐라고 그쵸?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예, 우린 퍼즐의 전체 그림을 갖고 있으니까 그쵸? 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균일설과 격변설 설명할 때 이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넘어가기 전에 요 내용들은 이제 꼭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고 넘어가라는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들을 전체 이렇게 다 정리한 거예요. 네, 첫 번째 뭐냐? 퇴적 화석은 어디서 발견된다? 퇴적암에서 발견된다. 그쵸? 네, 이게 왜 중요하냐? 퇴적암은 물에 의해서 쌓인다. 그쵸? 이것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두 번째 뭐냐? 물에 의해서 쌓이기 때문에 해양 동물이, 그쵸?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리고 해양 동물 중에서도 뭐가 많은 거예요? 딱딱한 껍데기 가진 그 화석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그쵸? 그래서 수중생물. 예, 그래서 화석하면 뭐가 대표적이에요? 대합조개다. 이런 내용이죠. 그쵸? 네, 그래서 식물 파충류 조류 표유로는 뭐예요? 화석에서 비율이 극소수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얘기했던 거. 멸종된 화석이 많아요? 멸종 안 된 화석이 많아요? 정 안 된, 그래서 멸종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살아있는 이 식물과 동물이 압도적으로 많다. 자, 다음 네 번째 특징 뭐예요? 오늘 설명한 거죠. 그쵸? 네, 예, 그쵸? 어느 한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은 다른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과는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층마다 굉장히 독특한 화석이 그러니까 한 지층마다 그 지층에서만 발견되는 화석이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 얘기죠. 그렇죠? 네, 네, 그 얘기를 오늘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개 사실은 이거 이렇게 꼭 똑같은 말 그대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말로 해서 그 내용만큼은 꼭 여러분 걸로 갖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요 네 가지 설명을 네 가지 사실을 설명하는 두 가지 방식을 이제 배울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는 균일설에 의해서 요 네 가지 특징을 설명할 거고 하나는 격변설에 의해서 요 네 가지 특징을 설명할 겁니다.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